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그림책 인문학 시작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싶었는데 수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전 너무 기쁘고 즐겁네요. 예. 그림책 인문학을 유튜브로 업로드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2차 제작, 2차 수익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저작권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요. 그렇지만 다행히 제가 1강부터 10강까지 선택한 책들을 한 두 군데는 아직 미정이고 그나마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어떤 책은 통으로 읽어줄 수도 있고요. 어떤 책은 못 읽어줄 수도 있어요. 오늘 첫날 하는 개수나무 책은 아예 이제 읽도록 허락을 받았고, 그런데 저는 책을 읽어줄 때 구연동화처럼 읽지 않겠습니다. 스토리텔링, 뭐 성대모사를 집어넣는다거나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내레이션 형식으로 읽을게요. 가만히 들으시면서 느낌을 감상해 주시고 이 감상에 대한 것은 댓글이나 이렇게 리뷰로 달아주시면 서로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 좋겠죠. 네, 본격적으로 그림책도 영역이 굉장히 넓고 크고요. 인문학도 영역이 넓고 큰데 어떻게 그림책 인문학일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거 하나씩 하나씩 어, 이야기해 나갈게요. 오늘은 첫 강 몽당입니다. 제가 인생책 중에 한 권이거든요. 그래서 왜 소설은 몽당을 첫 권으로 밀었을까? 아마 끝나고 나면 끄덕끄덕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몽당, 김나연 글그림, 김나윤 글그림, 개수나무.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는 어느 창가에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빨강 연필이 있어요. 빨강 연필은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잡기 위해 몸을 재빠르게 움직여 나갔어요. 늘 지켜보고 있는 햇님의 시선도 느껴지지 않나 봐요. 빨강 연필은 떠오르는 생각을 종이에 계속 적어 나갔어요. 종이는 차곡차곡 쌓여갔지요. 밤이 되어도 다시 아침이 되어도 빨강 연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빨강 연필은 여름이 오는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맴맴맴. 그러던 어느 날, 응? 어? 어떻게 된 거지? 선반 위에 있는 종이를 꺼내려던 빨강 연필은 더 이상 손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빨강 연필은 이제 몽당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손을 뻗어보지만 몽당이는 쓰러지고 말았어요. 내가 도와줄게. 긴 연필이 다가와 종이를 집어서 몽당이에게 건네주었어요. 왜 나만 작은 걸까? 몽당이는 다른 연필들보다 작아진 자기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면 좀 커 보이지 않을까? 넘어진다. 글쎄, 저것 봐. 뭐 하려는 거지? 에휴. 긴 연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래봐야 소용없어. 너는 더 이상 글씨를 쓰면 안 돼. 생각도 많이 해서는 안 돼. 좀 쉬어야 한다고. 그러지 않으면 넌 닳아서 사라질지도 몰라. 긴 연필이 몽당이에게 말했어요. 사라진다고? 몽당이는 사라진다는 말에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몽당이는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기로 하고 긴 연필들 뒤로 숨어버렸어요. 점점 더 두려움이 커진 몽당이는 어느 날 완전히 모습을 감추고 말았지요. 더 이상 글을 쓰는 연필은 없었어요.
쌓인 종이는 몽당이가 글쓰기를 멈추었던 그때 그대로 또 한 계절이 비와 함께 가고 있어요. 어느덧 창가에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쌓여있던 종이 가운데 한 장이 날아와 몽당이 앞에 떨어졌어요. 이게 뭐지? 이건 그것은 바로 몽당이가 쓰다만 글이었어요. 몽당이의 마음속에 글을 쓰고 싶은 간절한 꿈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난 글을 쓸 거야. 내가 사라진다 해도 상관없어. 몽당이는 용기를 내어 다시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면 쓸수록 몽당이는 점점 더 작아져만 갔지요. 입이 없어졌어. 코가 답답해.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 깜깜해.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아. 나는 이제 사라지는 걸까? 그래도 몽당이는 글쓰기를 멈출 수 없었어요.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었어요. 몽당이가 열심히 글을 쓰던 그 자리에는 더 이상 글을 쓰는 연필이 보이지 않아요. 몽당이가 없어졌어. 그렇게 얘기했건만. 그러게 말이야. 흐흐. 친구들아, 나 여기 있어. 몽당아, 나 여기 있잖아. 나야, 나.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지? 으악, 어머나 세상에. 글씨를 쓴다고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 나는 책으로 다시 태어났어. 뭐? 정말? 네가 그 몽당이란 말이야? 긴 겨울밤, 그의 어느 봄날 몽당이가 바삐 움직이던 그곳에 다시 불이 켜져 있어요. 아이, 비좁아. 생각이 안 나. 내가 쓰고도 슬픈 이야기야. 바쁘다 바빠. 나도 몽당이처럼 책으로 다시 태어나고 말 거야. 글을 쓰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난 내가 이렇게 글솜씨가 좋은지 몰랐어. 이제 몽당이와 친구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 되어 아이들과 오래도록 함께하게 되었어요. 네, 이렇습니다.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들 생각에 들어왔을까요? 네, 몽당이 되게 매력적입니다. 자, 몽당이는 조금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인문학이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 얘기를 합니다. 그림책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심리적으로 접근하고, 어떤 사람은 교육적으로 접근하고, 어떤 사람은 예술로 접근하고, 다양한 각도로 접근을 합니다. 저는 비교적 인문학을 통합적 차원으로 접근하고요. 그림책을 통합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인문학 안에 많은 키워드들을 담고자 하죠. 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풀어볼게요. 인문학이란 결과적으로 각 분야에서 인간과 우주 만물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거죠. 이거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인간들이 고민해 왔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산업화가 되고 세상이 더 복잡해지면서 인간과 우주를 연구해야 될 것들은 훨씬 더 많아졌죠. 그 이전까지는 인간과 우주는 공존했어요. 그런데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극도로 기술이 발달되면 될수록 인간은 자연을 침해하고 우주를 침해하고 심지어는 그 아마존의 창업주가 우주로 올라가는 정도 우주 정벌까지 나서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욱더 인문학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문학이란 인간을 위한 문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위한 문학은 인문학의 일부분이고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이 공존하고 잘 살아가는 걸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문학을 말할 때 어떤 이는 예술을 말하고요. 어떤 이는 본인이 정치 경제를 전공했으면 정치 경제로 인문학을 말하려고 하고, 또 저처럼 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문학을 통해서 인문학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사회과학자나 종교까지도 다 인문학을 담고 있고요. 역사 역시 인문학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역사 속에는 결국은 인류의 흐름과 변천이 담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다운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인류를 파괴시키는 인물은 어떤 인물들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공감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과학기술 또한 인문학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 시기가 되고 AI 시대가 되고 기계화 시대가 될수록 과학기술로 인문학은 끝없이 말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과학기술을 열심히 설명하려는 것보다 더 인문학적으로 접근한다면 기계화 시대가 되고 기계가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는 이 시기에 이 과학기술과 인간은 어떻게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고 인간의 몫을 남겨줄 것인가, 이런 차원으로 과학기술은 더욱더 강조되고 있고요. 또한 심리도 인문학으로 말하는 선발 주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를 통해서 상담을 얘기하려고 하고요. 인간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멘탈 안에, 브레인 안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있어서 아프거나 적극적으로 나아가거나 좌절하거나 극복하거나 이런 것들을 영향을 주는 건지, 그러므로 인해서 심리는 4차 산업 시기에 필수 탐구 요소가 되기도 하죠. 네. 그리고 4차 산업 시기의 환경은 미래 사회에서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문화. 그런데 저는 이 많은 것에서 다 어떤 이는 개별적으로 말하겠지만, 저는 어린이를 만나고 또 어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배워가죠. 그로 인해서 어,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로도 만날 수 있지만 전체적 분야를 다 언급해 주는 걸 저는 더 좋아해요. 여러분이 저를 만났기 때문에 어차피 저를 통해서 여러 분야를 만나는데, 이번 학기는 이 다양한 분야를 못 만나고 어쩌면 5개 분야를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과정이 진행되거나 대동문 밴드에서 사통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에도 만나지겠죠. 결국은 이 키워드들 이외에 다른 키워드들까지 전부 인문학의 요소이고요. 인간과 우주가 함께 공존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 없고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결과적으로 인간과 인류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한 명제 속에서 인문학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인문학이 강조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아까 언급했듯이 그 기계의 세상이 되면서 혼족이 부각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질서와는 다른 세계 속에 살아가야 하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많은 물음표가 던져집니다. 이전의 삶과는 확연히 다르죠.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게 되고, 우리는 만남도 저도 지금 기계 세상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죠.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기계가 없이는 저를 못 만나는 거잖아요. 저 역시도 기계가 없이는 여러분을 못 만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과 대면하지 않는 세계에서 과연 어떻게 사람이 인간의 정신을 지키고 인간의 본연을 버리지 않고 잘 살 것인가, 갈수록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인문학을 하는 대상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까지 포함돼요. 그래서 어른이라고 합성어를 쓰기도 합니다.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라는 것을 표명하죠. 특히 그림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책을 주로 사는 사람들은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이 어린이가 선호하는 책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크레임을 거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예. 어른이 만족해야 아무래도 사게 되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책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공감하고 나아갈 책들은 분명히 아주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책을 선별하는 힘을 키워야겠어요. 네. 결국은 생각하는 힘을 키워서 인간이 인간스럽게 살아가고 공존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게는 힘을 키우는 거죠. 그거는 과거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를 토대로 현재를 살고요.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4차 산업의 팽배한 시기를 빗갈려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20년에는 어떤 세상을 살까 그림이 그려집니다. 지구가 해빙기가 되고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많은 섬과 육지가 사라질 거다. 많은 예측자들은 인천공항이 2031년은 일부분이 잠수될 거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것이 실제가 되든 아니든 간에 2000년도에 200년 이후에는 지구의 육지가 많이 사라질 거라는 예측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예언자들은, 예측자들은 과학적으로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200년까지 안 간다. 50년, 70년 정도 되면은 그때 200년을 예측했던 현상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우리는 과거를 살았고 현재를 살고 있어서 미래가 예측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을 통해서 그런 생각하는 힘을 키워가지고 당장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는 가운데 인간은 어떤 덕목을 가지고 살아갈 건지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살아갈 건지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갈 건지 이런 덕목들을 인문학에서 배워나갈 것이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참아라. 화를 내려면 조금 더 참을인자 3번이면 뭐죠? 살인도 면한다. 이런 얘기들을 강조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이성을 강조하지 않고 나의 본성을 들여다보면서 남들이 나에게 화를 나게 했을 때, 화가 나게 했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건지 나를 탐색하고 화가 났을 때 나의 본성을 어떻게 표출할 건지 준비해보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나 교육과정 속에서는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이성을 강제해서 본능을 억제하고 감정을 억제하는 그런 것을 교육한다면 이제는 나의 감정을 어떻게 표출할 건지를 준비시키는 거고 인문학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정서를 유지해야겠어요. 정서라는 거는 개인의 정서가 모아져서 사회 정서를 이루죠. 그것이 사회가 이제 국가가 이루어지고 인류 정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만 보아도 국가들은 예의주시할 뿐이지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직접적으로 나에게 우리나라에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아프가니스탄의 문제가 이웃끼리 다른 나라끼리 연결된다면은 세계 정서가 일어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간과하지만은 않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화롭게 살려면은 결국은 사회 정서가 유지되어야겠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집단, 마을, 그리고 구역, 지역, 국가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 나가는 개념을 인문학에서 익혀야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피라미드 구조로 위에 상단에 최고가 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1등 중심, 최고 중심.
최고 대학, 인류 대학, 대기업, 좋은 직장, 좋은 기업을 만나는.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그것을 막 맹목적으로 지향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계 사회잖아요, 이제.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사회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꼭 인류로 나아가고 최고로 나아가는 이 꼭지점 안에 1%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고 내가 행복한 가치를 지향하게 하는 것. 그걸 인문학에서 강조하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기 위해 이렇게 10강까지 담아놨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 계획서를 공유하고 계실 거예요. 아직은 통과되지 못한 책이 완벽한 바나바를 아직 허락을 받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청소기에 갇힌 파리 같은 경우는 일부분만 쓰라고 합니다. 그래도 워낙에 장이 많아서 충분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계획은 이렇지만 중간에 가다 바뀔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책 인문학, 그림책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1강, 2강의 그림책의 인문학을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림책이란 수많은 이론서들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론서만 해서도 세어보니까 19권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잘 읽히는 책이 있고 좀 더 미뤄지는 책들이 있는데 그것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작가의 눈으로 본 세상을 해석해서 그림과 글로 옮긴 것이 그림책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림은 낱장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림책은 책의 형태를 띄었어요. 묶었죠. 이렇게 판형이 있고요. 책의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그림이라고만 또 볼 수 없고 글로만으로도 볼 수 없고요. 우리한테 이야기를 전달할 때 어느 책은 조그맣고 어느 책은 아주 크고 커다란은 좀 커요. 그다음에 그 수호의 하얀 말 같은 경우는 완전히 크죠. 나무는 좋다 같은 경우는 펼치면 정사각형이 돼요. 다 판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책 안에 있는 재질까지도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들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책의 형식을 띠긴 했지만 한 가지만으로는 이게 그림책이야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론서에는 글로도 그림으로도 보기 어려운 제3의 텍스트라고 합니다. 네. 다른 형태의 것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반드시 글과 그림 사이에는 글이 진행할 때 그림이 피해준다거나 그림이 진행할 때 글이 피해준다거나 아니면 글과 그림이 서로 상호 보완을 한다거나 또는 글과 그림이 서로 상반되게 나간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어쨌든 글과 그림은 서로 주고받아야만 돼요. 그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림책을 읽을 때 글 따로 그림 따로로 만나지는 게 아니라 글과 그림이 덩어리 지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걸 덩어리 단위라고 하죠. 예. 그리고 그림책을 읽을 때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은 독자의 인지예요. 독자에 따라서 글과 그림이 다르게 작용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페리 노들먼의 그림책론에 나와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썼고 이 이야기들은 다른 그림책에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림책의 서사의 전개 방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친절하지 않아요. 네, 우리 문학의 요소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이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납득되지 않은 사건은 작품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연적인 전개나 만남이나 결말로 가버리면 예술성이 많이 떨어지고 좋은 작품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림책은요, 갑자기 나타나요. 몽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야기도 자세히 진행하지 않아요. 그냥 한 장 한 장 넘길 때 사건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는 독자가 읽어내고 독자가 만들어야겠어요. 그런데 그 독자가 만드는 범위와 내용들이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따 살펴볼게요. 자, 직접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 고양이가 왔어. 라는 책 같은 경우 고양이 한 마리가 불로선 거리에 살았어요? 그러면 문학책 같은 경우는 고양이 한 마리가 불로섬에 살 때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고 누가 데려왔고 이 아이가 어떻게 버림을 받았거나 집을 나왔거나 여러 가지 배경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림책은 그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추측해야 돼요. 불로섬은 어떤 섬인지 어떤 공간인지 다 독자가 추측해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고양이 한 마리는 무엇을 하느라 바쁘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라? 어때요? 그리고 다른 페이지에 넘어갔을 때 또 이야기를 누구의 고양이가 되어서 누구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가? 그러면 누구라는 사람도 우리가 짐작해야 돼. 그러니까 그림책은 저마다 갖고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 구성력으로 이야기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림책의 다양한 서사 형성을 어떻게 할 건지, 네, 독자의 삶의 경험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독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삶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직접 경험을 90%도, 10%도 안 돼요. 듣고 보고 읽고 배우고 이런 것들이 간접 경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직접 경험에 비해서 간접 경험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림책을 읽고 또는 문학을 읽고 영화를 보고 역사책을 소설책을 뉴스를 예술을 여러 번 경험하고 많이 생각했던 사람의 그림책의 서사 형성과 이제 그림책을 만나고 이런 경험을 조그만 사람의 서사 형성의 범위는 많이 달라지겠죠. 여기에서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학습자들이 저에게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놀래요. 3번 놀랍니다. 하나는 그림책이 이렇게 심오했어요? 그림책이 이렇게 많은 걸 담고 있었어요? 두 번째 놀라는 거는 저는 선생님처럼 하기가 어려워요. 세 번째 놀라는 것은 하면 될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많이 누적되고 스스로 많이 그림을 읽어내려고 노력하고 연구하다 보면은 분명히 읽어질 때가 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놀래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때 아, 나는 그림책이 너무 어려워 라고 포기하면 여전히 스스로 아트를 만나고 아트로 행복해하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누구누구에 비교하지 말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내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림책을 읽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트와 예술의 메시지, 상징을 읽어내는 것에 적극적으로 체험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그림책의 서사를 읽어나가고 인문학의 사유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독자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그림책을 달리 읽어요. 어떤 분은 아주 세계관의 한 부분을 보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흐름을 통틀어서 사람들은 이런 거야. 이런 사례들이 있어라고 집어넣는 분들도 있고요. 뭐 그거
어디를 보냐에 따라 틀리거나 맞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림책은 각자의 몫으로 해석하는 거니까요. 다만 많은 사람들과 사유하고 어린이에게 교육할 때 개인이 사유하는 몫도 중요하고 아까 나눔과 공동체 정서를 이루어야 한다 그랬죠? 지향을 해야 한다 그랬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지향을 읽어내는 힘도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읽는 것에서 고집하는 걸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맥락적으로 이 책을 읽고 공감하는 것은 무엇이? 이것도 탐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그래야만 휴머니즘에 동참할 수가 있고 인류를 사랑할 수가 있고 인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동료, 나 자신, 가족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나만의 것이 아닌 함께 가는 것들도 공감할 때 일어나는 거죠. 네. 이 시간에 1교시는 여기까지 마치고 2교시는 이제 본격적으로 네.